안녕하세요. 2025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025년 노무사 시험이라고 돼 있죠. 2025년에 8월에 진행되었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이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기출문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해설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가 어떤 난이도 아니면 이 문제가 어떤 취지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내년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프라임법학원에서 노동법 1차, 2차를 담당하고 있는 박원철 노무사라고 합니다.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호텔은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해서 호텔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갑과 을은 A 호텔의 일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갑은 2018년도 3월 1일 입사, 을은 2013년 3월 1일 입사라고 해서 을이 더 선배다라는 게 나와 있죠. 자, A 호텔은 2020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자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해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자, 이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수준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하나하나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고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정리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서정에 요건을 갖췄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갖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20년 8월 31일 갑과 을을 포함한 20명의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식당 조리사들 포함해서 20명의 근로자를 해고했고요. 이렇게 해고된 근로자 중에 갑과 을을 포함해서 3명이 일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사람이었는데, 위 해고 당시 갑은 A 호텔로부터 월 50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고, 갑은 위 해고 이후 연락처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연락처를 변경한 사실이 없으니까 회사가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은 연락을 할 수가 있겠죠. 더 아래로 가보시면, 갑은 위 해고 이후 실직 상태에서 구직을 위해 노력하다가 2023년 6월 1일 월 400만 원의 임금 받는 조건으로 B 호텔의 조리사로 채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고는 A 호텔에서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호텔에 취업을 한 거죠. B 호텔로. A 호텔은 2022년 하반기부터 경영 상황이 개선되었다. 그래서 2023년 3월 1일 을을 일식당의 조리사로 다시 채용했다. 자, 같이 잘렸던 갑과 을 중에 을을 먼저 채용을 한 거죠. 그리고 2023년 8월 1일 2명의 일식당 조리사로 신규 채용을 했다. 자, 앞서 3명의 일식당 조리사들이 해고되었는데 지금 3명을 다 채웠죠. 다 채웠는데 을만 집어넣었고 나머지 2사람은 기존에 해고된 사람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중에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갑은 여기서 다시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아래로 가니까, 그런데 A 호텔은 일식당 조리사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갑에게는 채용 절차 진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다시 채용하겠다라는 걸 알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다른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은 2024년 10월경 뒤늦게 A 호텔이 3명의 일식당 조리사를 채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A 호텔에 B 호텔 그만두고 A 호텔 일식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참 얼마나 A 호텔이 좋았으면은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을 그만두고 다시 가겠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법을 떠나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500만 원 받다가 지금 400만 원으로 취업을 했으니까 더 임금을 많이 주는 원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래로 가니까요, A 호텔은 이미 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라는 이유로 갑의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갑은 자신이 A 호텔 근로자 지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A 호텔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갑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500만 원의 비율로 산정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나는 이미 A 호텔의 직원이에요, 근로자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500만 원 비율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물음은 1, 2로 나뉩니다. 물음 첫 번째, 갑이 A 호텔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요, 갑이 A 호텔에 복직할 때까지 매월 500만 원 비율로 산정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문제가 지금 2개가 나온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사례에 해당되는 판례는 한 판례예요. 하나의 판례인데 그 문제를 2개를 쪼개가지고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답안지를 쓰셨던 분들은 체감을 하셨을 건데 굉장히 시간이 남는다.
일반론만 쓴다면요. 문제 쟁점 잡고 그다음에 우리가 본론을 쓰고 그런 다음에 판례 쓰고 그다음 사항 검토하고 요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죠. 답안지를 쓰다 보면은 50점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요구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냥 수험가에서는 6페이지 이상, 뭐 8페이지 정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모의고사로 연습을 했을 때는 약 25점 정도 손해배상까지 좀 디테일하게 쓴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한 30에서 35점 정도? 이 정도 분량에 그칠 정도로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쪼개서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간략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지만 좀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뭐 법조문이나 일반론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 해당되는 직접적인 판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쟁점은 무엇이냐? 정리해고했을 때 우리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3년 이내에 다시 근로자를 담당했던 업무 할 근로자를 뽑으려 할 때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라라는 제도가 있죠. 근기법 제25조에 있고요. 자, 우선 재고용하는 근로자 지위에 대해서 묻고 있다. 자, 물음이 저 A 호텔의 근로자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술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여기서 판례는요. 자, 해당되는 판례는 제가 밑줄을 꺼놨어요. 관련되는 법조문은 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 한다면, 자, 사장님이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때, 그러니까 업무로 봐야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뽑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를 보셔야 될 거고, 두 번째, 해고 근로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법조문에 보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법조문에는 없지만 판례가 제시를 한 거죠. 판례가 혹시 근로자가 원치 않을 수 있잖아. 법조문에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 채용해야 된다. 근데 원하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근로자가 먼저 채용 공고문을 살펴보고 매일매일 들어가서 보다가 뽑네? 하고 얘기를 해야 그제서야 우선 제공 의무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용자에게 근로자한테 연락을 해서 매번 이 사람을 뽑을지 말지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어떤 연락해야 될 의무, 이게 부여되는 것이냐, 그 부분이 법조문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근데 대법원은 반대하는 의사 표시하거나 고용계약 체결에 기대하는 객관적 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고용 의무가 있고, 아래로 가보시면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 누구에게 의무 부여했죠? 사용자에게 확인 의무를 부여했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다른 사람 뽑아버렸으면,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특별한 사정들이에요. 쭉 넘어갈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기법 제25조 1항에 정한 우선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네, 단순히 근로자한테 연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 뽑기만 해도, 그럼 근로자는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그래도 우선 제공 의무 위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 위반에 대한 건 얘기했고, 아래로 가시면 그럼 법률 위반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데, 이걸 보셔야 되겠죠. 판례는 제시한 게 우선 제공 의무 위반했으면은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우선 제공 의무 이행하지 않을 때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사 표시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판례가 얘기한 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선 제고 의무 위반했다 해서 곧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의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행을 해야 돼요.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른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을지언정 근로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해석은 좀 복잡한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파견 근로자도 2년 지나고 나면 직접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용사업주가. 그랬을 때 예전 해석이 과태료만 내면 되고 직접 고용 의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파견법에서 이미 해석 자체가 근로자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해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정리해고 우선 제고용 의무, 요 판례에서도 파견법에서 나왔던 그 판례 취지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근로자가 가만히 권리 위에 잠자고 있으면은 그럼 근로관계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했다 하더라도 법조문은 뭐라 돼 있냐면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의무가 부과됐다 해서 곧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사용자가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그럼 이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라.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관계 성립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가 물음을 제기한 거죠. 자, 그럼 판례를 읽어봤고요. 사안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 중에 제일 처음에 제가 봐야 될 게 뭐라 했냐? 법적인 요건이 맞는지 봐야 되죠. 3년 이내가 됐는지 봐야 돼요. 정리해고 우선 제공 의무는 정리해고 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돼요. 두 번째는요, 업무를 봐야 돼요. 그래서 같은 업무할 사람을 뽑았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여기 사실관계를 제가 정리해놨어요. 일식당 조리사 3명을 포함한 20명을 정리해고했다는 게 2020년 8월 31일이었고 그 다음에 2023년 3월 1일에 을을 다시 채용했죠. 그 다음에 8월 1일. 자, 아직 3년 안 지났죠. 8월 31일까지니까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일식당 조리사 신규 채용으로 2명을 뽑았습니다. 갑을 빼고요. 그러면 3년 이내 맞고 일식당 조리사라고 하는 같은 업무할 사람을 뽑은 거 맞죠? 그러면 3년 이내 맞고 그다음에 해고 근로자 같은 업무할 사람 뽑는데 해고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왔던 판례 내용대로 자, 이렇게 근로자한테 물어볼 의무가 있다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자,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사용자가 확인하지 않은 채 신규 근로자를 채용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우리 판례는 얘기했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근로자가 정리해고할 당시에 당할 당시에 이 더러운 회사 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다. 나한테 연락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갔는가. 아니면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뭐 신용불량에 시달리다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연락 다 끊으려고 연락처로 바꾸고 회사가 연락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닿을 수 없어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를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 두 가지를 체크한 겁니다. 일식당 조리사 채용 사실을 알고 복귀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는 게 사실관계 나와 있었죠. 그럼 그 얘기는 거부 의사가 있었으면 복귀 의사를 밝혔겠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정을 찾을 수가 없다. 다음은 그렇다고 해서 연락처가 바뀌었냐? 연락처도 바뀐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고용계약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은 없더라. 자, 그럼 근로자 잘못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누구의 잘못밖에 없어요? 네,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연락했었어야 했는데 안 하고 똑같은 업무 할 사람인데 다른 사람 뽑아버렸죠. 네, 그러면 우리 판례가 얘기한 그 정리해고 우선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요건이 다 충족이 됐죠. 결론 25조 1항의 우선 제공 의무 위반이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효과. 그러면 근로자는 사용자 위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 예, 판례에 따르면 고용의사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고용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떻게 됐냐? 소를 제기했다라고 돼 있지. 그리고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고용의사 표시 가름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사람은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판결이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근로자 지위에 있지는 않다라고 답변하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시험 치른 지 며칠이 되다 보니까 수험 깡패를 좀 찾아보니까 거기서 근로자 지위 인정된다라는 답변으로 쓰신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제 개인적 생각은 가정을 얼마나 잘해줬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논리를 알고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제시했다. 즉 위반에 대해서 바로 근로관계, 근로자 지위가 회복되는 건 아니고 소를 제기해야 되고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는 근로자 지위가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쨌든 판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거니까 점수에서 감점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건 자체 그리고 긴 내용에 있는 것들, 놓칠 것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사실관계 중에서는 판례에 있는 내용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들은 제시됐다. 3년 이내 같은 업무 할 사람, 특별한 사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판례에서 얘기했던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판결 확정되는 시점 여기까지도 다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로 복직할 때까지 매월 500만 원 비율로 산정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했는데 500만 원이 원래 A 호텔에서 받았던 임금이었죠. 그 임금액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죠. 다른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우선 제공 의무 위반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한다면 얼마를 해야 되는가?
중간에 다른 곳에서 수입을 얻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쟁점은 제가 방금 구술로 했고요. 우선 제공 의무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액에 대한 산정이 문제가 되고, 자, 앞서 말씀드렸던 1-1 문제 판례에서 이어지는 법리예요. 원래 한 덩어리인데 한 덩어리의 판례인데 문제 자체가 쪼개서 나왔죠. 그럼 쪼개서 나왔으면 해당되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내용은 자, 위규정 위반해서 우선 제공 의무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 우선 제공 의무 발생한 때부터, 자, 시점에 나와 있죠. 우선 제공 의무가 발생했고 그거 위반한 때부터 그때부터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금액에 대한 수준도 나와 있죠. 그러면 500만 원 받았던 사람이니까 500만 원이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이 되겠죠. 근데 아래로 가시면요. 자, 이것도 내용 길어가지고 여기 줄 거진 것만 따라갈게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했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해서 얻은 이익. 자, 이번 사례죠. 다른 직장 가서 돈 벌었죠. 그러면은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런 이익은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돼야 된다. 쉽게 표현하면 다른 곳 가서 돈 벌었으면 야, 이 직장에서 벌 돈을 근무 안 하고 딴 데 가서 번 거잖아. 그러면 너는 근무하지 않고 이득을 누린 거니까 A 호텔이 줘야 될 임금에서 빼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음 단락 가시면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서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 원래는 비교를 해보면 부당해고 당했을 때 근로자가 다른 곳 가서 취업을 했었다. 그러다가 이제 부당해고가 무효라는 게 인정받아가지고 다시 원직 복직을 하게 되면 중간 수입을 공제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는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했죠. 그런 다음에 다른 곳 가서 돈 벌었죠. 근데 이게 중간 수입을 공제할 때 전액 공제하는 게 아니라 휴업수당 한도만큼은 무조건 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표현이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은 기본 이론 때 다시 한번 찬찬히 말씀드리고 지금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원래 부당해고 당했을 때 딴 데 가서 돈 벌었으면요. 70%만큼은 무조건 확보되고 30%는 공제된다고요. 근데 이번 판례는 뭔 얘기한 거냐? 그럼 부당해고 때 얘기고 지금은 정리해고가 정당했잖아.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잖아. 그럼 휴업수당 제도는 적용되지 않아 라고 해서 전액이 다 공제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판례를 읽어봤고 그러면 이번 사례에 바로 적용이 되겠죠. 자, 이번 사례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3월 1일이 언제였냐? 을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에요. 요때부터 이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을을 채용했지만 아직 우선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보긴 힘들었어요. 왜? 1번 문제에서 그렇게 풀었죠. 1-1에서 다른 근로자를 먼저 뽑았을 때 그때부터 3명을 다 채웠을 때 그때부터 우선 제공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7월 31일까지는 우선 제공 의무 발생하지 않는다.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8월 1일부터가 우선 제공 의무 위반 시점인데 여기에서 아직 판결 안 나왔죠. 고용관계 성립할 때까지. 그러면 사용자가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다 너 다시 뽑을게 하든지 아니면 고용의사 가름하는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럼 그때까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시점 언제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 문제에서 확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고용의무 발생할 때부터 고용관계 성립할 때까지 이렇게 가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 500만 원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다음 단락 자 여기서 B 호텔에서 근무해서 4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죠. 이게 조리사로 똑같이 일했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이거 다 전액 공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단락 8월 1일부터 제공 의무 이행될 때까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 400만 원을 전액 공제를 해야 되고요. 한 번 더 강조를 해줍니다. 휴업수당 제도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전액 공제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400만 원 빼고 나머지 100만 원을 우선 제공 의무 이행할 때까지 지급하면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판례 문구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시점, 날짜에 대한 시점 그리고 금액에 대한 거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교시 2문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1교시 2문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충격적인 문제였습니다.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챕터에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 판례 자체도 어떠한 법리가 있다거나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관계와 그다음 결론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강조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강조하지 못했고 신림동에 있는 그 누구도 이 판례를 이거 무조건 A급이야 이렇게 공부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은 SC 산업 단지 내 회사 상온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에게 호흡곤란, 피부질환 발생시키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소방본부는 반경 150m까지 통제선 설치하고 통제선 내에 있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대피 유도했고, 반경 1km 내에 주민들, 이거 띄어쓰기가 좀 잘못됐네요. 주민들에게도 창문 폐쇄하고 외출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대피 방송을 했고요.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전문기관 누출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거리까지 화학물질 검출을 의뢰했고, 자, 반경 5에서 10m 지점에 약간 검출이 되는데 10m 이상일 때는 검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화학물질이 10m까지 나왔지만 10m 벗어났을 때는 화학물질 검출은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조치했던 내용은 어떻죠? 150m까지 통제선, 그 다음에 1km까지 창문 닫아라, 200m까지는 화학물질 검출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단 좀 약간 과도한 조치, 과도하다면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 어쨌든 좀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가지고 조치들을 막 취했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요. 위 사고로 A 회사 2명의 근로자가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이송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A 회사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누출 사고 다음 날까지 A 회사 인근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0명이 두통 어지러움으로 치료를 받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명은 통제선 밖에 있는 근로자들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돼 있죠. 자, 150m가 통제선이었잖아요. 여기 150m. 150m를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이 검출 안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 중에서 어떤 어지러움이라든지 아니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봤을 때 과연 진짜 완벽하게 안전한 상황이었을까? 아니면 이게 물질 자체는 되게 무서운 물질이잖아요. 호흡곤란, 피부질환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자, 이게 위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 없다고 봐야 될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야, 이게 10m까지 검출 안 됐다, 10m 넘어가면 검출 안 됐다 하지만은 실제 보면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 위험도는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가시면요, 자, 누출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거리에 있던 B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다, B회사 설립된 노동자 위원장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지금 문제가 된 배경의 회사는 200m예요. 150m보다 더 멀리 있는 200m예요. 근데 200m 있는 사람도 어땠죠? 보니까 여기에 어지럼증으로 병원 이송됐고 그 다음에 A 회사 인근 회사에 있는 사람도 누출돼 가지고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 회사가 지금 200m 밖에 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병은요, B회사 노무이사, B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등과 누출 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고요. 다음에 당시 근로감독관은 대피를 권유했다. 자, 행정관청에서는 충분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대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로자위원은 병에게 급박한 위험 상황인지 여부를 객관적 파악하기 위해서 누출 사고 현장에 같이 가볼 것을 제안했다라고 돼 있죠. 뭐 근로자위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회니까 그래도 근로자들의 대표죠.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때 위원장인 병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고요. 제 생각에도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험한 화학물질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건데 갔다가 생체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제 피부가 막 발진이 되고 호흡이 곤란해야 그제서야 아, 이건 위험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습니까? 예, 더 가보니까 병은 소방본부에 전화해서 누출된 화학물질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B회사 대피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미 대피 방송이 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공서, 고용노동부에서도 대피를 권유하고 있고 소방본부는 왜 대피 안 해주세요? 우리 200m 밖에 있는 회사인데요? 하니까 이미 대피하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 지금 우리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대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가셔서 그래서 지금 계속 사실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요. 작업장을 이탈했어요. 결국 두려움에 떨던 이 병이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8명에게도 대피하라고 말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B회사 작업장에서 이탈을 합니다. B회사 노무이사에게도 대피 명령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나 그냥 회사가 모르고 가지 못하도록, 나중에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왔더니만 회사가 비어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피하면서도 저 대피합니다 이렇게 알렸죠. 자, B회사는 병이 현장을 방문해서 객관적으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상황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고배했다. 앞서 얘기했던 거, 현장 가보자 했는데 안 갔죠. 최소한의 노력도 안 했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작업 중지권 행사했다. 자, 두 가지를 지금 보셔야 되는데, 회사가 주장하는 게 왜 위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했냐 이거예요. 너의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했냐 이거고, 두 번째는 법조문은 작업 중지권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너는 근로자가 아니잖아. 넌 위원장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위원장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거는 우리가 노조법에서 쟁의행위다. 아니면 적어도 조합활동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쟁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결국 핑계를 대면서 조합활동 아니면 노동조합 쟁의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란 거죠. 더 가보시면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 주장하는데 타당한지 서술하시오라고 해서, 자, 문제 포인트는 두 가지. 앞서 얘기했던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확인해야만 대피할 수 있나요? 두 번째, 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봐야 되고 작업중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봐야 될까요?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쟁점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작업중지권에 정당했는지에 대한 문제고, 판례는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작업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해서 산업재해 예방하고 안전 건강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라고 돼 있죠.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누굴 보호한다? 근로자를. 근데 이게 위험이 확실하다 했을 때 이미 늦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건물이 붕괴되는데 건물이 기우는 거 가지고는 안 돼. 다 무너져야만 그때 대피하는 거야 하면 이미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합리적 근거만 있으면은 그러면 대피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에 있었던 거 사실관계 중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들을 발췌하면 되겠죠. 더 아래로 가시면 산업재해 즉 업무관계되는 건설 설비 원자료 가스 증기 분진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작업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한 번 더 강조했죠. 다양한 원인들을 쭉 제시하면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대피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때 대피했다라고 한다면 해고 그리고 불리한 처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 하나 아는데 여기 근로자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피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앞서 물어봤던 거,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라고 회사가 주장한 거죠. 아니,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의 상상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근로자가 해야 되는데 넌 노조위원장이잖아, 넌 근로자 아니잖아,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사안 검토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소한의 노력을 거부한 것, 이게 문제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위험도가 현존하고 있다, 위험도가 있어 보인다라는 사실관계들을 끌어오시면 돼요. 그 내용 중에 반경 150m 내에 있는 공장 근로자에 대해서 대피를 유도했다. 앞서 통제선 설치하고 대피 유도시켰죠. 반경 1km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대피 방송이 이루어졌다. 1km까지도 주민들한테 방송하고 창문 닫고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10m에 불과할 정도만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라고 했지만은 실제 조치는 그보다 더 넓은 범위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 가스가, 이 화학물질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런 위험도가 있으니까 조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겠죠. 더 나가보면 누출 사고 지점으로부터 10m 이상 지점에서 화학물질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회사는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10m 이상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10m 이상은 안전해. 근데 우리는 무려 200m 이상이 있는 회사잖아. 그러면 안전한데 왜 너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객관적 사실 없이 대피했냐 이건데, 우리는 상당한 거리까지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왜? 관공서의 조치가 150m, 10m를 넘어선 150m, 1km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냐. 다음 단락은요, A 회사, 다른 회사긴 했지만 이 회사들이 150m 밖에 있었죠.
그런데 2명이 발생했고 누출 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인근 회사도 오심, 구토, 두통을 호소하는 30명의 근로자들이 발생했다. 환자들이 실제 그 10m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위험도가 없다 봐야 되느냐? 위험도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누출 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A 회사 작업장 유해 물질로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예. 여기 배경이 됐던 회사는 B 회사였는데 B 회사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현존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증한 자료는 화학 물질은 10m 정도까지만 발견됩니다 였지만 근데 그 외에 다른 사정들, 관공서의 조치 내용들, 그 다음에 환자 발생한 내용들 이걸 본다면 그보다 더 멀리까지도 환자가 발생하고 위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더 먼 거리까지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은 객관적 사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판례는 뭐라고 해석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된댔죠. 이 정도면 합리적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음은요. 자, 근로자인 여부. 그럼 노조위원장이 근로자가 아니라서 작업 중지가 행사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이고 여기는 그 회사 소속 직원이라고 이미 전제를 깔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노조로서 지금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근로자이면서도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거예요. 여기서 방점 찍어야 될 게 근로자라는 점이에요.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또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노동조합으로서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일하지 말라고 부추긴 거냐? 아니면 노동조합 위원장이지만 한 명의 근로자로서 동료 근로자들한테 위험을 알리고 다 같이 대피하자라고 권고한 거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번 사실관계에서는 대피 명령을 했고 취재 소방부 설명과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 발언을 토대로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대피하면서 다른 근로자에도 대피를 권유한 것으로 작업 중지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만약 다 나오세요 해서 붙잡고 노동조합 이름으로 공문 보내가지고 나갔다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야 이거 위험하대. 소방서는 대피하라 그랬대. 그 다음에 근로감독관도 대피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대피할 것을 권유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근로자로서의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되었던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문제되지 않으니까 요거는 행사는 정당했고 회사가 지금 주장하는 것들은 부당하다, 정당성이 없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2문이 끝났고요. 자, 바로 이어서 2교시로 넘어갑니다. 2교시 1-1문. 상시 근로자 1,300명 고용해서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A 회사가 나왔고 사무직이 전체 근로자 27%, 생산직 73%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생산직군은 노동조합에 가입 약 80% 하는데 비해서 사무직군은 노동조합 가입에 제한이 없는데 통상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구성을 먼저 따지면 사무직보다 생산직이 훨씬 더 사람 수가 많고 대다수가 사무직이 아니라 생산직이죠. 생산직에 대다수가 가입했다. 사무직은 노조 가입 가능한데 가입 안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가시면 생산직 중심의 산별노조 A지회는 유일한 노동조합이다. 유일하다 했고요. 2019년 12월 품질 향상을 위한 경력은 100만 원을 생산직에게만 지급하고 사무직은 지급하지 않는 단체백을 체결했다. 참 기분 나쁘겠죠. 같은 회사 직원인데 생산직만 돈을 받아요. 경력은 받아가고 사무직은 안 챙겨줘요. 사무직이 반대하는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해서 생산직 중심의 산별노조 A지회는 무관심했다. 자, 임금 피크제가 뭔지는 아시죠? 임금을 피크로 찍고 그 다음에 정년이 다가올수록 임금을 깎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뭐 정년을 늘리기도 하고 정년을 보장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노후에 한참 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출근은 그대로 하면서 임금은 깎이는, 그래서 많은 고연령의 근로자분들이 불만을 가지는 제도예요. 근데 이게 노동조합이라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너네는 우리랑 다르니까, 너네는 노조는 아니니까 이러면서 지금 배척하고 있는 상황들이 보이는 거예요. 더 가시면요. 2021년 10월 근속연수가 비교적 짧은 사무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A회사 사무직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당연한 결과겠죠. 우리를 안 챙겨주니까 우리가 직접 만든다. 이렇게 나간 거고 2021년 12월 산별노조 A지회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되자,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압도적으로 얘네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섭대표 노조는 법조문에 뭐라 돼 있냐, 창구단이라, 교섭창구단이라 하면 맨 처음에 자율결정하다가
근데 14일 동안 자유결정 안 되면 그냥 과반 노조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사실이 뭐 여기 퍼센트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생산직 노조가 과반수 노조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섭창구단이라 해봤자 무조건 생산직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는 겁니다. 자, 더 가시면요. 사무직 노조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근로조건을 보면 사무직은 연봉제이고 성과연봉제, 생산직은 호봉제이고 사무직은 고정 연장수당을 하는 반면 생산직은 법정수당을 기본으로 하면서 각종 장려수당이 부과된다. 이렇게 기본급도 다르고 그다음 임금 이상 체계도 다르고 수당도 다르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정년에서 사무직은 60세 생월 말일, 1월생이면 1월 말일이 되는 거죠. 근데 생산직은 만 60세 연말이다. 60세에 1월이 아니라 60세에 12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다닐 수 있네요. 사무직은 임금 피크제 실시하는데 생산직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야, 근로조건이 너무 다르네요. 인사관리 규정에서도 사무직은 사무직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생산직은 단체백 및 생산직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사무직과 생산직은 채용조건 및 절차 수습기간 등 인사노무관리상 차이가 존재하고 직군 간 인사교류는 매우 드물었다. 예, 매우 드물었으니까 있긴 있었겠죠. 예, 하지만 사실상 두 집단은 다른 집단처럼 움직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물음은 사무직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까요? 라고 돼 있고요. 자, 여기에 관해서 요 쟁점은 누구나 다 찍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판례가 나왔을 때 이 교섭창구단이나 그다음 교섭단위 분리 이게 과연 인정될 것인가? 하급심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인정된 첫 사례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험에서 되게 중요도가 올라갔었어요. 바로 나왔었고 그다음 판례를 보시면 자, 판례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원래는 창구단위라가 원칙이란 말이에요. 우리 현재 제도에서는. 근데 이 원칙을 깨트리고 억지로 분리하는 게 오히려 맞겠다라고 갈 정도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조문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이 세 가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대법원 판례가 추가했죠. 이로 인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섭창구단위라 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단위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건 강의할 때는 두 문자를 형, 고, 교, 취 이런 식으로 땄었는데 어쨌거나 창구단위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가 추가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법조문은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은 원래 있던 거고 법조문에 대법원 판례는 추가해가지고 단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추가되는 게 교섭창구단위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느냐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심플합니다. 여기 있는 판단 기준을 활용해가지고 사안포섭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무슨 의미였는지, 고용 형태는 주로 뭘 가지고 판단했는지, 그 다음 교섭 관행은 뭘 가지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이 취지, 제도 취지, 요거는 뭘로 판단하는지를 보셨으면은 사안포섭하기가 되게 좋았겠죠. 자, 그걸 잘 했는가가 득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안포섭한 거 보시면, 자,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는 사실관계 중에 근로조건 다른 것들을 갖고 오시면 돼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 성과연봉제라 했죠. 이와 비교하면 생산직은 호봉제라 돼 있죠. 자, 이게 실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 위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성과연봉제 이거는 근무평가를 해가지고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서 기본급이 올라가요. 근데 호봉제는요, 연차만 차면 기본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봉제 직원분들은 그냥 장기 근속할수록 임금이 올라가는데 성과연봉제는요, 뭐 설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잘못했을 때 제가 성과 등급이 낮으면 오히려 임금이 안 올라가거나 깎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성과에 목매는 사무직 직원과 성과는 무관하게 그냥 따박따박 장기 근속만 하면 되는 직원하고 그러면 근무하는 태도도 다를 거고 서로 성과에 대한 민감도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근로조건이 엄청 다르죠. 그다음에 고정 연장 수당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흡사, 뭐 포괄임금제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연장 근로를 아무리 해도 수당이 추가되지 않아. 근데 여기는 법정 수당 플러스 각종 장려 수당이라 돼 있으니까 연장 근로 하면 돈을 더 받아. 자, 이렇게 되면 니즈가 어떻게 되냐면 노동조합의 니즈 자체가 우리 연장 근로 더 시켜주세요. 생산직이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 연장 근로 더 할수록 임금이 올라가니까. 실제 받는 금액이 올라가니까. 근데 사무직은 어떻죠? 연장 근로 해봤자 고정 연장 수당이니까 임금이 올라가지가 않는다고요. 더 받을 돈이 없다고요. 그러면 연장 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근로 조건이 다르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요구할 사항이 달라지고 요구할 사항이 다른데
생산직만 교섭대표를 맡아버리면 아무래도 자기 것만 하겠죠. 사무직 거는 뒷전이겠죠. 예, 이렇게 되니까 이걸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논리로 이제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년도 좀 달랐다. 말일이 정년이다. 여기 연말이다. 임금 피크지 한다. 임금 피크지 안 한다. 단체배약을 적용받느냐. 예, 좀 지우고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여기는 단체배약 및 생산직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 해서 적용받는 근거도 달랐다. 근로조건이 너무나 달랐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고용 형태. 주로 보면 고용 형태는 입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업무 내용, 그리고 이게 기간제 근로자냐 파견직 근로자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이번 문제는 업무 내용도 안 나왔고요. 그냥 사무직, 생산직만 나왔고요. 그리고 또 입사하는 내용도 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있는 것들 그냥 살려야 되니까 제시된 조건은 채용 조건 및 절차, 수습기간 등 인사노무관리상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직군간 인사교류가 매우 드물다. 이렇게 해서 두 근무 형태, 고용 형태는 섞이지 않아요. 예, 이 정도만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교섭관행. 자, 교섭관행은 과거의 교섭을 어떻게 해왔냐, 과거의 근로조건 결정을 어떻게 해왔냐, 이 문제입니다. 사무직은요, 노조에 가입한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직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 결정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취업규칙은 누가 주도하는 거냐? 회사가 주도하는 거예요. 회사가 만드는데 불리하면 집단의 동의, 근로적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만 불리하지 않으면요, 불리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올해 임금 100원인데 100원 너무 작네요. 100만 원인데 내년에 101만 원 올려줘요. 아니 1만 원 올라가는 건 너무 열받아요. 물가 인상률이 얼만데 그래도 1만 원 올려주는 건 근로조건 유리한 변경이죠. 그러면 의견 청취만 하고 하면 된다고요. 직원들이 다 반대해도 그래도 유리한 변경이니까 변경이 돼버려요. 이 사무직들은 불만이 많겠죠? 근데 생산직은 어떻다? 노동조합의 가입을 압도적으로 하고 있고, 노동조합 가입 제한이 없음에도 생산직 품질 향상 경력금 100만 원을 생산직만 받았고 임금 피크제도 무시해왔고 단체배약 적용받고 생산직 취업규칙이 별도로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요거 일단 대비되는 것만 해보면 앞서 얘기했던 사무직은 조금만 올려줘도 유리한 변경이니까 의견만 청취하고 개정하면 돼. 취업규칙을. 생산직은요, 노동조합 있잖아요. 노동조합 있으니까 임금 인상에 대해서 단체 교섭 요구하고 안 받아주면 쟁의행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생산직의 교섭 관행은 사무직하고 완전히 달랐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두 가지가 추가되는 게 원래부터 사무직을 챙겨왔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노조가 없었을 때도 사무직을 챙겨왔고 대변해 왔는가? 그러면 굳이 분리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보니까 분리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죠? 과거에도 안 챙겼다는 거예요. 지네들끼리만 100만 원 받고 임금 피크제도 무시하고 하세요. 사무직은 우리 직원 아니야. 아니, 우리 직원 아니야. 우리 노조원 아니야.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노동조합 가입 제한이 없음에도 이게 왜 나왔을까?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여기 써놨죠. 자, 노조법 하신 분들 아시죠?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성력.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성력에서는 동종 근로자면 반수 이상의 하나의 단체백 적용받으면 그러면 노동조합에 가입 자격이 있는 동종 근로자면 단체백이 확장 적용되죠. 가입 제한이 없다. 이 얘기는 사무직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 경력금에 대해서 사무직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런 제한 안 했으면, 생산직만 주세요라고 제한 안 했으면 노동조합에 가입 가능성이 있는,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100만 원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사무직 직원들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단체백의 일반적 구성력에 따라. 근데 굳이 배제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단체백 일반적 구성력에 따라서 사무직을 대변하거나 사무직 근로조건을 챙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 아닌데도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해서 자기들만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도 이래 왔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했냐? 앞으로도 별 기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교섭 관행에서도 전체를 대변하지 않고 자기들만 챙겨왔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다. 이런 논리를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이죠. 교섭창구단이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례 문구를 좀 더 활용해가지고 써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 1, 2, 3에 비춰보면 분리된 교섭단위에서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과거에도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었고 교류도 안 됐고 또 근로조건 결정할 때도 서로 달리 협상해왔고 다음 기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조합으로서 전체 근로자를 계속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등 근로조건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다.
자, 이 두 가지로 나눴죠. 과거와 미래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제가 붙인 건데 앞에 1, 2, 3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발생한 내용들 가지고 이거 보니까 단체 교섭권 행사하는 것이 정당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분리하는 게 정당해 보입니다. 인데 과거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죠. 예, 과거는 사무직이 임금이 너무 높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임금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우리만 챙겼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사무직도 같이 챙기겠습니다. 이러면은 분리가 안 된다고요. 이건 실무적 얘기예요. 근데 과거도 너무 다르게 운영됐고 서로 갈등도 심했고 또 근로조건도 달리 정했는데 미래에도 이게 기대가 안 돼.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는 이거는 법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갈등만 심해져. 분리시키는 게 맞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강조를 해줘야 되겠죠. 예,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추가해 주시면 가점이 됩니다.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건 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25점 내에 이런 것들을 다 쓰기는 힘들었겠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두 줄이라도 좀 강조했었으면 득점이 되게 좋았을 것이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왜 숫자가 나왔을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전체 근로자 1,400명이다 했죠. 사무직은 27%, 계산을 해보면 약 351명이에요. 생산직은 73% 정도로 했는데 949명이고 그중에 80%가 노조 가입했다 했으니까 759명입니다. 그러면 자,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입을 해도 노조가 과반 노조가 누가 될 수밖에 없죠? 생산직 노조가 무조건 과반 노조예요. 그러면 창구 단일화 제도,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서로 조합원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지금은 생산직이 대표지만 다음번에 사무직이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교섭단위 분리를 잘 안 시켜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무조건 생산직이 앞으로 창구 단위를 했다 하면 무조건 생산직이 교섭 대표가 될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해왔던 거 앞으로도 무조건 생산직이 교섭 대표를 맡으면서 전체를 대변할 일은 없어 보인다는 게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예, 그 점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득점에 유리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직 전체가 노조 가입을 해도 생산직이 언제나 과반수 노조다. 현행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의하면 사무직 노조는 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창구 단일화면 교섭 대표 노조가 교섭을 수행을 하고 그 소수 노조, 교섭에 참여한 노조는 단체백 체결된 것만 따라갈 뿐이란 말이죠. 네,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현재는 아예 사무직은 노조 만들어도 교섭도 못하는 상황. 근데 생산직 노조가 전체를 대변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소외되는 현상.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교섭 창구 단위가 아니라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게 답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래 분리가 필요하네라고 귀결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써주셨으면은 고득점일 거고. 근데 이렇게까지 못 썼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에 있었던 조건들 있죠. 다시 돌아가면 자. 목차,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에 대해서 제대로 부합하게 썼는가? 사실관계 놓치지 않고 고용 형태, 교섭 관행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썼고 마지막에는 조금 두루뭉술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강조하면서 마무리 지었으면은 득점은 좀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1-2번 문제 계속 이어서 할 건데요. 좀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